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렌즈 실습 심화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콘택트렌즈 실습 심화 14주차 2차 시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약간 그 임상적인 얘기를 좀 많이 다루면서 그냥 두서없이 쭉 한번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콕 집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것을 알아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임상에서 전반적으로 안경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다양한 역량들을 그냥 두서없이 막 나열하듯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좀 머릿속으로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로는 제껴놓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레세인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인데요. 임상에서 플로레세인 패턴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플로레세인 패턴을 이용해서 하드 콘택트 렌즈를 피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금상첨화이겠지만 사실 플로레세인 패턴을 이용하지 않고 하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플로레세인 패턴을 사용해서 하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할 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이렇게 하드 콘택트 렌즈를 2차원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지금 피팅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사실 알기가 어렵고, 단순히 움직임이라거나 뭐 이런 중심 잡기, 중심의 위치가 제대로 맞는지 이런 것들 가지고 그냥 대략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으로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를 약간 어떻게 보면 3차원 상태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눈으로 보여지는 상태는 2차원적인 어떤 어피컬 터치, 어피컬 클리어런스 뭐 이런 상태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해 보면 그것을 이렇게 옆면으로 되짚어 보고 되돌아 보았을 때 실제적으로 3차원적으로 눈물의 층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피팅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임상에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플로레세인 패턴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경사라면 이런 플로레세인 패턴을 이용하지 않고도 하드렌즈를 능수능란하게 피팅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내용을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동 굴절력계를 이용해서 어떠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자동 굴절력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드 콘택트 렌즈를 정확하게 피팅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 핵심 요점 정리가 되겠고요. 기본적인 자동 굴절력계의 어떤 장점이라거나 사용 목적, 또 자동 굴절력계를 이용해서 콘택트 렌즈를 어떻게 피팅하는지, 이런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자동굴절력계의 사용 목적인데요. 기본적으로 자동굴절력계를 사용하는 목적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런 구절 이상도를 측정해서 그 사람이 착용해야 하는 안경 처방값을 타각적으로 도출해주는 그런 장비가 자동굴절력계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자동굴절력계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간편합니다. 그러니까 버튼 한 번만 누르게 되면 이 사람이 착용해야 하는 그런 안경 처방값들을 아주 곧바로 알려주고, 또 각막의 굴절력이라거나 각막의 곡률 반경, 또 각막 난시의 크기라거나 이런 것들도 아주 빠르게 알려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계이기도 하고, 임상에서 사실은 안경원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굴절력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굴절력계가 없이는 안경원 자체도 오픈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안경원에서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장비이긴 한데, 뭐 여러 가지 단점들도 사실 있기는 해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콘택트 렌즈 피팅에 어떻게 자동 굴절력계를 좀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첫 번째가 이겁니다. 1차 시에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 자동 굴절력계에 그런 그 블루 코발트 필터 자체가 아주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공막이 이렇게 푸르게 보이죠. 그러니까 블루 코발트 필터를 이용해서 청색광을 비추어서 플로레세인을 발광시켜서 이런 플로레세인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리램프가 없다고 하더라도 플로레세인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런 플로레세인 패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뭐 그 상황에서도 뭐 다양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이 각도를 측정한다거나, 요건 사실은 나도
몰랐었어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도 몰랐었는데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알려줬죠. 그래서 학생들이 나에게 알려줘서 안 건데 이런 어떤 특정 지점에서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이 안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각도 측정하는 걸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토링 렌즈가 이렇게 축 마크를 통해서 회전된 양을 평가하잖아요. 그때 이 각도까지도 아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요즘 자동굴절계는 사실은 정말 아주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장비 안에 다양한 기능들을 막 포함시켜 놓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보면 뭐 이래 각막의 곡률 반경 같은 것도 측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각막의 만곡도도 측정되어 있는 상태고 이 KC 같은 경우는 이거 저기 그 각막 그 난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각막 난시 값 같은 경우도 다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조금 더 세밀하게 보게 되면 어 여기 뭐 온K 7.8 뭐 이렇게 나오는 수치들도 있는데요. 원래 이거 온K 피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용어가. 그래서 온K 피팅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더 스티프한 경선 방향이 있고 각막 난시가 있을 때 더 스티프한 경선 방향과 더 플랫한 경선 방향이 있잖아요. 이때 더 플랫한 경선 방향에 맞춰서 피팅하는 그런 방법을 온K 피팅 방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7.8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요 위에 R1 값과 R2 값을 비교했을 때 생각해 보면 7.9mm 그 자체 그러니까 7.9mm 베이스 컵으로 그냥 처방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만 OK 피팅에서는 여기서는 아마 이 42.8을 밀리미터로 계산해서 이렇게 제시한 것 같아요. 42.8 다이옵터를 밀리미터로 환산하면 아마 7.89mm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7.89에서 약간 7.8로 피팅을 해라 이렇게 좀 제시를 해주는 그런 데이터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어떤 의미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온케이 피팅이라는 건 어찌됐든 엄밀히 얘기하면 조금 더 이제 가장 플랫한 경선 방향에 맞춰서 그냥 피팅을 해주는 그런 피팅 방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이런 방식, 뭐 저런 방식 막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서는 뭐 플랫한 K 값에다가 뭐 0.9를 더하거나 뭐 1.1을 곱하거나 뭐 이래서 좀 더 플랫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온케이 피팅 같은 경우는 주로 하드 콘택트 렌즈에서 주로 사용되는 피팅법이고 더 플랫한 경선 방향에 맞춰서 피팅을 해줘라 뭐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R1, R2 값을 비교하자면 뭐 7.9mm의 베이스 커브를 가지는 하드 콘택트 렌즈를 1차 시험 렌즈로 선택하는 것을 온케이 피팅이라고 하겠지만 여기서 아마 이 그 각막의 만곡도를 가지고 이렇게 환산해서 아마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런 온케이라는 이런 용어 같은 것들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계 자체에서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된 수치를 가지고 오른쪽 눈에는 하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할 때 만약에 온케이 피팅법으로 적용한다면 7.8mm를 일단 첫 번째 시험 렌즈로 한번 끼워봐라. 이런 것들도 제시해 주니까 사실은 이 자동 굴절력계가 가지는 어쨌든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 지금 컬러로 보이죠. 그래서 이 컬러 상태에서 눈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라거나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드도 있다. 또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주변부 곡률 반경을 측정할 수 있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주변부 측정하는 그런 모드를 측정하지 않고 이 자동 굴절력계로 각막 곡률 반경을 측정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 위쪽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각막의 중앙 부분에 3mm에서 4mm 영역에서 이런 각막의 만곡도, 각막의 곡률 반경, 각막 난시의 양을 제시해 주지만 사실은 어떤 콘택트 렌즈 피팅할 때 특히 이런 비구면 콘택트 렌즈를 피팅할 때는 이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기 위한 전 단계 그러니까 비구면 하드 콘택트 렌즈나 비구면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처방할 때 기존에 이 사람이 가지는 각막의 비구면도를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이 각막이 가지는 비구면도와 일치시켜 줄 수 있는 비구면도를 가지는 하드 콘택트 렌즈나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측정한 각막 곡률 반경과 주변 부분에서 측정한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해서 이 차이값이라기보다는 변화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 3mm 영역에서 1차 측정을 하고 가장자리 6.5mm 영역에서
이렇게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게 돼서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얼마나 평평하게 변화가 되는지를 가지고 이런 익센트릭 서티, 즉 그 각막이 가지는 편심률, 뭐 이심률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편심률을 측정해서 비구면 하드 콘택트 렌즈나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피팅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러한 내용들은 피팅에 그 실습할 때 해보지는 않았겠지만 임상에서도 아마 내가 보기에는 잘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디테일함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일회용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이 팩렌즈를 그냥 판매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측정을 해보고 그 사람에게 가장 최적화된 렌즈를 처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안경사와 그렇지 않은 안경사가 구분이 될 거고요. 또 이러한 것들 디테일함을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그 콘택트 렌즈를 피팅해 줄 수 있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혹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뭐 난 여태까지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음, 이런 것들을 알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과 아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뭐 또는 알지만 뭐 그냥 난 그런 거 하지 않아라고 하는 뭐 부류의 안경사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제가 보기에 한 80% 이상은 전부 다뭐 콘택트 렌즈 피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의 경우에 이런 처방도 해보고 저런 처방도 해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좀 그러한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빠르게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건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뭐 동공 크기를 측정해서 콘택트 렌즈의 광학부의 크기를 결정한다거나 전체 직경을 결정한다거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공의 크기가 극단적으로 너무 큰 사람의 경우라면 이런 콘택트 렌즈의 전체 직경을 키워주어서 광학부 직경을 키워주어야 이런 특히 야간의 눈부심이라거나 이런 문제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누차 얘기했고요. 또 이런 동공 크기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홍채 직경을 측정해서 이런 가시홍채 직경을 이용해서 이런 소프트 콘택트 렌즈나 하드 콘택트 렌즈의 또 직경, 또 베이스 커브를 결정하는 데 사용한다면 조금 더 정확한 피팅 상태를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런 고위수차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런 고위수차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은 사실은 뭐 이걸 고위수차를 측정한다고 해도 그 고위수차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렌즈를 뭐 이렇게 처방한다거나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위수차의 양을 측정해 봄으로써 이 사람이 가지는 고위수차의 양이 많다면 아마도 동공 크기가 좀 커져 있는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고위수차가 많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흐림을 많이 좀 느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짜이스나 이런 또 뭐 에실로 뭐 이런 좀 그 메이저급 회사에서는 요즘에 이런 그 고위수차 분석기 같은 것들을 많이 안경원에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위수차를 분석한 데이터를 회사에 제공을 해주면 이런 고위수차까지도 좀 어느 정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안경 렌즈를 제공해주는 뭐 그런 경우도 좀 있고 해요. 뭐 물론 내가 가진 자동굴절력계로 측정된 데이터를 준다고 해서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그 짜이스 같은 경우는 아이프로파일러라는 고위수차 분석기로 측정된 데이터를 연동시켜서 그런 고위수차를 조금 더 좀 줄여주어서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안경 렌즈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어찌됐든 이런 자동 굴절력계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뭐 이런 기능이 수백 가지가 있다고 한들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거고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아마도 좀 좋은 방향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화면에서 보는 것들은 이제 자동굴절력계의 기타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역반사 조명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역반사 조명 기능은 안경원의
그 근무를 할 당시에, 또 안과에 근무를 할 당시에 저는 루틴으로 계속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굴절 검사를 진행하기 전에 그 사람의 눈 상태를 모르고 굴절 검사를 진행하는 것과 그 사람의 어떤 눈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굴절 검사를 진행하는 것과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굴절 검사를 진행하기 전에, 또는 저 같은 경우는 타각적 굴절 검사를 진행하고 자연스럽게 역반사 조명 기능으로 들어와서 이런 역반사 조명 기능을 이용해서 눈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자각식 굴절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라면 뭐 자각식 굴절 검사를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몇 가지 상황이 있다면 자각식 굴절 검사에서도 어떤 검사 자체의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고, 또 검사를 하는데 참고할 수도 있고, 또 안경을 처방하는데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동굴절력계를 가지고는 각막부터 유리체까지의 어떤 문제를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뒤쪽에, 유리체의 뒤쪽에 뭐 망막이라거나 그런 안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떤 각막과 유리체 사이에서 발생한 어떤 혼탁성 문제라는 것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돌아가 보면, 이 자동굴절력계 슈비츠 HRK1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네모가 4개 있는 거 보이죠? 화면 지금 잘 안 보이나요? 어쨌든 보세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뭐 ILLU 이렇게 써 있어요. 뭐 또 다른 모델에서는 좀 다르게 써 있을 수 있는데요. 일루미네이션을 줄여서 뭐 ILLU 이렇게 써 있는 그런 버튼이 있거든요. 그런 버튼을 쓰게 되면, 그 버튼을 누르고 확인하면 됩니다. 이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레트로 일루미네이션입니다. 레트로란 말은 이렇게 반대로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역반사 조명.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화면에 동공이 원래 자동굴절력계에서 측정하다 보면 이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동공이 보여지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동공이 까만색이잖아요. 아이고, 왜 이러니? 미안. 뭐 때문에 그러지? 계속 넘어가네. 역반사 조명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땐 동공이 까만색이잖아요. 근데 역반사 조명 기능을 이용하면 눈 안으로 빛을 비추어서 망막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역으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거고, 이렇게 동공이 회색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슬리램프에서 역반사 조명을 하게 되면 망막이 붉게 비춰지고, 이런 붉게 비춰진 약간 주황색에서 혼탁이 보이는 거고요. 자동굴절력계에서는 이렇게 회색으로 바뀝니다. 그랬을 때 각막에서 어떤 상태를 볼 수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반 측정 모드에서는 뭐 특별한 이상이 없어요. 그냥 굴절 이상도를 그 안경 처방값을 측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동공에 지금 이 검은 선들이 이렇게 보여지죠. 지금 왼쪽 눈은 이게 없었어요. 근데 오른쪽 눈에만 있는 건데요. 이게 방사상 각막 절개술이라는 수술법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라식이라거나 라섹이라는 수술법이 개발되기 이전에 사용하던 그런 근시 교정 수술법이고요. 각막을 실제로 그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절개를 합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각막이 딱 붙어 있었는데 칼집을 내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벌어지겠죠. 벌어지면서 각막의 가장자리 부분이 평평해지니까 이렇게 각막의 중심 부분이 평평해져서 근시를 좀 교정하는, 그 근시를 좀 줄이는 그런 구절 교정 수술법이었는데요. 요즘은 사용되지 않아요. 어찌됐든 안경사가 이런 역반사 조명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상태를 봤다면, 과거에 한 20년도 넘은 시점에서 사용되던 수술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옛날에 이런 구절 교정 수술을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런 콘택트 렌즈를 피팅한다거나, 또는 하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할 때도 참고할 수 있고, 또 문진을 할 때 이 사람과 다양한 내용들을 또 상담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그 방사상 각막 절개술을 진행한 경우에는 근시로 퇴행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근시 교정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안경사로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홍채 이상인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측정 모드에서는 크게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살짝 보이긴 하지만,
역반사 조명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 홍채의 일부 조직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린 시절에는 사실은 태아,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이 동공이 이렇게 홍채로 전체에 막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태아가 점차 성장하면서 동공을 형성하는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일부 그 홍채의 조직이 남아있는 거를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굴절 검사를 하다 보면 자주 발견되고, 여기도 지금 보여지죠? 위쪽에 발견되는 건데요. 이 정도의 뭐 홍채 조직이 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은 큰 시력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는 이러한 뭐 이거 병이라고 할까요? 동공 잔류막이라고 하는데, 이 동공 잔류막이 되게 심한 경우에는 시력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뭐 그다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력적으로는 이상은 없다. 하지만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조차도 모른다면 조금 문제가 좀 있겠죠, 안경사로서.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집에 이렇게 그 창문에 방충망이 있어도 밖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특히 방충망에 가까이 눈을 대고 보면 뭐 이렇게 방충망도 잘 안 보이고 밖에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지듯이, 이게 그 홍채 부분이라서 눈이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홍채 부분에 생긴 거라서 어느 정도 좀 심하게 얼기설기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동공잔류막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력적인 큰 저하는 없다.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시력적인 저하도 유발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홍채의 문제를 판단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도 홍채의 문제인데요. 지금 뭐 봤을 때는 뭐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동공이 약간 좀 동그랗지 않고 찌그러져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고, 뭐가 넘어간 것 같아. 하지만 역반사 조명 기능을 이용해서 확인하게 되면, 나오나요? 확연하게 이게 동공이 원형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그 포도막염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공의 모양이 불규칙해진 이유는 급성 포도막염이 발생해서 홍채 조직이 수정체에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면서 조직이 손상을 입은 거거든요. 그걸 홍채 후유착, 후라는 말이 요즘엔 좀 약간 그 한자이기 때문에 요즘은 홍채 뒤유착이라고도 쓰이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뭐 병명을 내가 알려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시간도 없고. 이런 홍채의 어떤 이상들을 확인하기에도 이런 역반사 조명 기능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된다. 자, 다음으로는 수정체 이상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게 되면 역반사 조명 기능을 이용하면 여기 동공의 중앙 부분에 지금 검게 쐐기 모양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혼탁이 생겨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혼탁 부위,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전형적으로 생기는 그 혼탁은 수정체에서 발생하는 혼탁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많이 들어본 피질백내장의 전형적인 혼탁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혼탁이 있다면 이 사람이 백내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력적인 저하도 유발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조 검사할 때 또는 콘택트 렌즈 피팅할 때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또 수정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수술을 받은 후에,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의 상태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형의 이런 고리가 보이죠. 이거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해서 눈을 백내장 수술을 한 사람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일단 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그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 인공수정체를 삽입할 때 일반 단초점 인공수정체가 아니라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웬만하면 근거리의 불편함은 잘 느끼지 않겠다는 걸 알아두어야 합니다. 조절력이 상당히 뭐 백내장 수술을 했기 때문에 조절력은 일단 제로인 상태이긴 하지만 근거리 시력도 아주 좋을 거고요. 또는 근거리 시력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라면 이런 근거리 그 돋보기를 처방을 하는 것도 도움이 좀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그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가지고 수술을 한 경우에는 눈 안에 아주 무수히 많은 초점을 맞추고, 그런 초점 중에서 거리에 따라서 가장 잘 보이는 것을 뇌가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우리가 아는 이런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가지고 수술하지 않은 사람의 원거리 시력 1.0과 이 사람의 1.0은 좀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그 1.0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가지고 수술한 사람은 대비감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감도 100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시력표와 마찬가지로 흰색 바탕에 검은 글자를 볼 때는 뭐 아무 문제를 느끼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보는 것들은 검은색, 이 흰색 배경에 검은색 또는 뭐 검은색 배경에 흰색으로 써 있는 경우는 사실 간판 글씨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 때는 대비 자체가 좀 낮은 상태이고, 따라서 일반적인 상태에서 이런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가지고 수술한 사람은 검사실에서 1.0이라는 시력이 원거리 시력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조금 일상생활 할 때는 원거리도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고요. 또 돋보기라거나 이런 뭐 다초점 안경에 비해서 근거리 시력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더 나아가서 야간 운전을 할 때 이런 빛번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콘택트 렌즈 피팅이라거나 구절 검사를 할 때 참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리체에 발생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올챙이 알같이 거뭇거뭇한 것이 있죠. 그런데 이 자동 역반사 조명 기능을 이용해서 도대체 이러한 그 혼탁 상태가 각막에서 생긴 혼탁인지 수정체에서 생긴 혼탁인지 유리체에서 생긴 혼탁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안경사의 역할인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필요하다면 이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까 전달해 주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어도 임상에 나아갔을 때 도움은 된다. 자, 일단 시간은 없으니까 그냥 바로 볼게요. 자, 눈을 오른쪽 왼쪽 움직여 보라고 하면 갑자기 또 사라졌어요, 얘네들이. 그러다가 또 오른쪽 보세요, 왼쪽 보세요 하고 딱 봤더니, 자, 다시 나타나고 또 얘네들이 막 움직입니다. 눈을 조금씩 움직이면 얘네들이 요 조금씩 움직이는 게 이거 보여지죠. 막 움직이죠. 그죠? 이런 상태를 통해서 우리 눈 안에서 이런 혼탁의 양상이 움직이는 건 유리체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어떤 혼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가지고 유리체에 발생한 별 모양 유리체증, 영어로 아스테로이드 하이얼로시스라고 하는데, 이런 별 모양 유리체증이 있구나. 별 모양 유리체증은 시력에는 전혀 그 손상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되게 심하게 혼탁이 있으면 시력적인 저하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별 모양 유리체증은 시력의 저하를 유발하지 않는다. 이 그 유리체의 변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뭐 이런 내용들을 참고적으로 알 수 있고, 또 이런 안경 착용자라거나 콘택트 렌즈 착용을 원하는 사람들과 상담을 할 때도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이런 자동 굴절력계를 이용해서 이런 콘택트 렌즈를 피팅할 때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보고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뭐 여러분들 그냥 간단히 살펴볼게요. 동공의 크기를 측정한다거나, 또는 자, 가시용체 직경을 측정한다거나 이럴 때 자동 굴절력계의 이런 측정 모드, 사이즈 측정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얘기했고요. 자, 또 얘는 뭡니까? 지금 콘택트 렌즈 피팅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테두리가 보이는데요. 지금 콘택트 렌즈가 이렇게 착용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상태죠. 이러한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를 그냥 자동 굴절력계는 보통 적게는 한 서너 배, 많게는 한 7배, 8배까지도 확대되어 보이니까요. 콘택트 렌즈 피팅에서 지금 이거 하드 렌즈거든요. 하드 렌즈라서 지금 뭐 내가 너무 크게 그리긴 했지만 지금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들도 확인하기에 아주 유용한 것이 자동 굴절력계이다. 또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드 콘택트 렌즈에 뭔가 오염 물질이 막 묻어 있죠.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마이어 이미지도 막 깨져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겨울에 이 그 핸드크림 같은 것들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경우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드 콘택트 렌즈에 혼탁된 물질들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이거 보여지는 화면은 뭐냐면 양쪽 다 콘택트 렌즈를 피팅한 상태인데, 지금 보게 되면 역반사 조명 기능을 이용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어떤 라인이 보이죠. 이게 지금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광학부의 위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학부와 주변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 그 블렌드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가 광학부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이 동공을 충분히 덮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이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피팅 상태가 올바르지 않은 상태다.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뒤쪽에서 또 할 내용들이 좀 많기는 한데,
또 뭐 이것저것 떠들다 보니까 충분한 내용은 전체를 다 다뤄주진 못했는데 다음 학기 때 임상 안경학 시간에 아마 또 이런 임상적인 얘기는 좀 해줄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워낙 수업 시간도 길고 하니까 중간중간 필요하다면 이런 내용들 좀 임상적인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다뤄주면서 사실 뭐 안경사 국가시험이 코앞에 닥쳤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안경사 국가시험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안경사 국가시험은 당연히 합격해야 하는 거고 안경사 국가시험을 넘어서 실제 임상에서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펼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을 학습해야 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것으로 해서 한 학기 수업을 모두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실습평가하고 이제 기말고사 실습평가를 하고 마무리 지을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할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1년 동안 콘택트 렌즈 수업하느냐고 고생 많았고 또 이런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나는 자부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에 나아가서 혹시라도 잘 모르겠는 내용, 이런 내용이 있으면 나에게 직접 뭐 물어보거나 해서 또 좀 더 발전된 안경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1년 동안 수업 모두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자, 안녕.